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가끔 출근길 택시를 이용합니다. 오늘 아침 만난 기사분께서 최근 논란거리인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정부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택시기사들이 생업에 타격을 입고 있고 집회를 하고 분신 사망까지 일어나는데 팔짱만 끼고 있다. 네, 택시업계가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타다는 운행 개시 7개월 만에 회원수가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재탑승률이 89%에 달한다고 하니까 소비자 평가는 일단 합격적인 셈이죠.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이 환영받는 시장의 논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타다는 기존 택시보다는 비싸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호응을 얻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벌써 타다와 유사한 승차 공유 서비스 스타트 업체들이 등장했거나 등장할 예정입니다. 불법이라는 지적에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예외 조항을 활용하는 혁신 서비스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시장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사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복지부동이지요. 사실상 묵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택시와 승차 공유 서비스의 갈등 이슈에 대해서 양쪽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 쪽 인사 수석이 교체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더불어서 인사 논란의 핵심 인물 조현옥 인사수석도 함께 교체가 돼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조 라인 이랬잖아요. 예, 그런 표현이 이제 등장을 했었죠. 어제 차관급 인사 직접 발표를 하고 이제 본인도 이제 교체가 된 건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로 여러 심려를 끼쳐드린 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후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운영하는 그 법무법인 부산 그 변호사를 역임한 김혜숙 법제처장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 이 인사와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질도 반쪽인데다가 코드 인사, 최전문 인사 아니냐. 인력풀이 너무 좀 좁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조국 민정수석도 함께 교체했어야 한다. 조국 살리기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사 검증에 문외하니 인사수석에 임명됐으니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일기에 청와대 인선에서 수석이 남아있는 분은 지금 조국 수석 한 명 남아있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교 기밀 유출 사태가 지금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 더 있었다. 기밀 유출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 긴급 외교통일안보 자문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였고 이 자리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번 유출건 이외에 2차례 더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정의용 실장과 볼턴 안보보좌관의 만남이 무산된 경위. 그리고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의전 관련한 실무협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2건은. 그래서 상습적 습관적으로 유출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 내용도 지금 강 의원이 공개를 사실을 한 것으로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의 그다음에 이제 언론 인터뷰 때 공개를 한 것으로 경이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게 개인 일탈이 아니고 이 정도면 제1야당이 관여한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의혹 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유출을 한 그 해당 참사관하고 강효상 의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 어제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교조 오늘부터 청와대 앞 농성에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그럽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싶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전교조는 2013년 노동조합법 그리고 교원노조법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법의 노조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이 결정을 취소하는 이제 투쟁을 벌여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법의 노조 조치를 해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집권 이후에 지금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전교조의 판단인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는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게 소송 중이거든요. 네네. 법의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데 1심, 2심에서는 전교조가 패한 상태고 지금 이제 대법원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지금 지켜보자. 이게 이제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전교조가 창립 30주년을 이제 맞게 되니까 지난 25일 전국 교사대회가 열리는 계기로 해서 그때까지 입장을 좀 내놔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답이 이제 없었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 좀 이렇게 된 거고요. 예. 지금 6월 12일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전국 교사 결의대회 개최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네네. 민주노총도 어제 임시중앙위 회의에서 7월 비정규직 20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또 결의를 했습니다. 예. 뭐 춘투가 아니고 이제는 6월, 7월 여름철에도 진보 관련 단체 또는 노조들이 지금 시위를 벌이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그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 이슈를 1부, 2부에서 다뤘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개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랬는데 지금 부처 간 갈등이 있다 보니까 총리실이 나서는 형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 쪽에서 이 복지부가 주관하는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나서면서 이제 갈등이 좀 유발이 된 거고요. 네네. 이낙연 총리가 지금 약간 경고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제. 관계 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의 불안을 들여서는 안 된다. 네네. 예, 이 말 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어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예. 여기에는 뭐 문체부도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프로게이머가 환자냐? 아니냐. 이것도 좀 굉장히 논란이 좀 뜨거운 상황인데 이 관련해서 한 매체가 WHO 세계보건기구에 이메일로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게임 이용 장애는 게임 과잉으로 인한 개인, 가족, 사회적, 교육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 현저한 장애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답했다 그래요. 살짝 이제 비켜간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한데, 프로게이머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일단은 좀 그렇게 읽히네요. 저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조금 전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지난 5월 9일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감찰 결과 이 통화 내용을 유출한 장본인이 바로 외교부 소속 외교관 K씨 이렇게 밝혀졌죠. 예, 외교부가 K씨 그리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6월 국회 함께 열어야 될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온도차가 큽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맡고 계시는 김재경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외교부 그 형사 고발 방침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나친 정시 공세다. 그러니까 이 일의 발단은 너무 북한에 치우친 외교 정책, 그리고 이제 북한을 의식하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약간 너무 이렇게 저자세인 이런 걸 이제 파악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이 사태인데 어정 활동이라든지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걸 도외시하고 이걸 이제 정치적인 차원에서 너무 몰아간다 이런 입장이죠. 지금 의원께서는 국회 외통위 간사 야당 간사이기도 하십니다만 검사 출신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네. 외교관 K씨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또는 지금 언급하신 이제 의회 국정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과 공익 제보란 얘기도 있고요. 알 권리에 부응한다는 것도 있고 이게 상충하는 지금 개념이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외교 기밀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보죠. 옛날에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신성시하고 우상하던 그런 시대 같으면 그 통화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가 국가기밀에 다 포함이 되겠죠. 물론 거기서 대통령 기침 소리까지도 포함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기밀이라는 것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든지 대통령 신변에 관한 이런 거하고 연관되어서 해석되고 취급되어야 하는데 요즘 이제 북미 그다음에 이 삼국관계 정상들이 자주 만나고 흔히 이제 만나는 그런 이제 이 과정에 있잖아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두 정상이 통화를 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한국에 한번 다녀가십시오 이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가는 길에 한번 들러볼지 고민해 보겠다. 이 정도가 공개가 됐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국가안이나 대통령 신변에 그렇게 위해가 되는 건지 저희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너무 북한 편향적이고 그러다 보면 미국에 대한 저자세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이걸 밝힐 필요가 있었다라는 게 우리 강유상 의원의 주장이고 우리 당의 입장인 거죠. 불법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 형식적으로 그 틀을 깼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보호할 만한 그런 이제 국가 기밀이 해당이 되는 건지 또 그거보다도 더 큰 비밀인 무슨 공익성 내지는 국민의 알 권리 그다음에 의원의 어정 활동 이런 측면에서 정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지금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엔 말이죠. 지난 3월, 4월에도 K 참사관으로부터 기밀을 전달을 받아가지고서는 밝혔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차례가 아니라 계속 있어 왔다는 이야기인데 강 의원 같은 경우의 자세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저는 다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요. 이번 사태만 놓고 이제 해석을 하자면 두 사람이 아마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네. 통상적으로 의원이 아무런 그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뭘 물어보면 저쪽에서 긴장해가지고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원이라든지 언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누구한테 물을 때 그냥 이렇게만 물으면 긴장해서 답을 안 하니까 이렇게도 묻고 저렇게도 묻고 이러면 저쪽에서 그게 아니고 이건 이렇다라고 설명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번에 이제 사태는 그런 과정에서 서로 별 불법에 대한 의식 없이 서로 간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간 이야기 같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강효상 의원이 이걸 공개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이제 강 의원의 판단이었을 텐데 네네. 그런 말씀드리지만 강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외교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그런 의정 활동의 차원 그리고 이게 국가의 아니라든 대통령 신변에 대해서 공개됨으로 해가지고 무슨 큰 불이익이나 위험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지난번에 저희 월요일에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전화 연결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경우는 명백하게 면책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정활동의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저희들은 들었는데요.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신지요? 지금 의원께서는요.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송기현 의원 말대로 면책의 범위냐. 면책이라는 것은 죄가 되지만 이게 이제 헌법에서 그 국회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서는 이 책임을 이제 면제하는 그런 조항인데 저희들은 이제 그 조항을 떠나가지고
이게 보호할 만한 그런 정말 국가 기밀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이제 공개를 하는 것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그다음에 국정에 대한 비판 차원에서 정당한 의정 활동이다. 이건 면책 특권의 문제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그런 이제 입장인 것이죠. 면책 특권의 논의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외교관 K씨가 어제 법률 대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저희들 퇴근길 정면승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강 의원이 자신만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같은 것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더더욱이 굴욕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분히 그 K씨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우리 강효상 의원의 또 변소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의 입장이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진실을 그 파악해 들어가는 언론, 특히 기자들의 입장은 비슷한 면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양국 대통령 간에 무슨 이야기 있었노? 이렇게 물으면 제대로 이게 답이 안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효상 의원이 짐작하는 무슨 그런 방향성이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자세로 미국에 내가지고 뭐 그랬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아마 K씨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고 사실은 뭐 이런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의식 중에 말이 오가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K씨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아마 그런 그 변소를 할 여지는 있다고 보고, 강효상 의원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고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삼성 엑스파일 관련해 가지고서는 SNS에 내용을 올린 것이 법률에 위배된다 이런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노회찬 의원 사건은 오래된 이야기고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지 않은데요. 네네. 이런 반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017년 말에 국방부는 사이버 사령부 군사 기밀 20건을 갖다 공개를 했거든. 그때 이제 사이버 관계자들은 이건 작전이라든지 이런 패턴을 북한 다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공개를 했다고요. 그리고 외교부는 잘 아시다시피 한일 위안부 비공개 합의 부분을 다 공개를 해버렸고,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이런 국가기밀을 다 공개를 했고, 그다음 국가정보원에서는 민간인이 비밀 취급 자격이나 그런 경험이 없는데도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들여다봤거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법원 행정처의 임종원 그 처장 재판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나가가지고 국가기밀 공개하면 안 된다고 비공개를 해달라 했는데도 2급 비밀을 재판하면서 다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형평성을 따져보고, 또 지난번에 이제 우리 당에서 주장해가 정청래 의원 사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 의원 사건은 弁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국가기관이라든지 재판 과정에서도 이거보다 훨씬 심각한 기밀들이 다 지금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비춰보면 국가의 안이라든지 대통령 신변하고는 아무런 극히 그러니까 영향이 적은 거죠.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이게 외교에 심대한 지장이 있고 국익과 관계됐던 미국 측에서 먼저 항의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당신 나라는 어떻게 이게 국가 정상 간의 통화가 이렇게 공개가 되느냐고 항의가 나왔는데 미국 측에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외교계 원로들로부터의 그 판단을 보면 김숙 전 유엔 대사나 반기문 전 유엔 총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계에서도 외교 공무원 출신이라면 그분들처럼 말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외교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 활동, 그다음에 외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접근한 야당 의원의 입장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이 관여한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즘 이 대표님께서 굉장히 가격한 발언을 해가지고 제가 뭐 정치적 선배한테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린 너무 지나친 정치 공세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우리 강효상 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호한다고 나서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논리를 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네네. 그전에는 누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기강 회의에 대한 질타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정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당은 오래전부터 이제 강경화 장관의 외교적인 그 노선 자체의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교체 주장을 여러 차례 한 바 있고, 또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무슨 용호선 대통령께서 무슨 용어 선택을 잘못하신 문제, 또 뭐 국기가 뭐가 구겨지고 거꾸로 걸린 문제 뭐 등등의 그런 이제 비교적 좀 적은 실수들이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강 회의하고 연관이 되어서 강 장관의 교체 문제를 계속 주장을 해왔죠. 네네. 전화 연결하신 김에요. 마지막 현안 질문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서훈 국정원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만남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법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서훈 그야말로 이제 이게 기밀의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국가 기밀을 그 총관리하고 있는 국정원장이 특정 정당의 싱크탱크와 만났다 그러면 거기서 오간 내용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 내용 중에 만약에 국가기밀에 관계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거야말로 국가기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위법사항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위법사항 제기된다고 보시는지요? 분류된 그 내용 중에서 국가기밀이 집권 특정 정당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선거에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제공이 되었다면 그게 책임이 없겠습니까?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선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국정활동이라 하더라도 특정 정당의 싱크탱크이죠. 만약에 양정철이 청와대에서 국가 이제 기관의 입장에서 뭐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건 또 좀 다른 측면이 있겠지만 이제는 특정 정당의 싱크탱크 책임자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김재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을 통해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요즘 거리에서요. 하얀색 승합차 타다라고 적힌 차들 한 번쯤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일종의 신개념 운송 서비스이죠. 최근 이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타다 서비스에 반발하면서 택시기사 한 분이 분신을 해서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그만큼 이 상황이 참 심각한 이 사회의 이슈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택시업계가 혁신산업의 발목을 잡는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위협한다.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과 내일 이틀간 택시와 타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측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의 국철희 이사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3월 그 카카오 카풀이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합의되면서 해결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타다 서비스로 인한 논쟁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왜 불법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렌터카로 택시하면 안 되잖아요? 렌터카로 택시 영업을 한다. 승객을 태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네. 렌터카하고 택시하고 합하면 100만 대입니다. 네. 택시는 규제가 엄청나게 층층이 쌓여 있는데 예. 공공 규제되었고 100만 대가 과잉 경쟁 속에서 움직이게 되면 택시 산업 전체가 붕괴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런 반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11인승 이상 렌트카가 기사와 함께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렌터카와 택시는 운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네. 유상 운송을 하고
있잖아요. 예. 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경계선을 명확히 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운수법 34조에 보면 네네. 1항, 2항, 3항 임차한 자는 임차한 자에게는 뭐 대여 사업자는 모두 다 알선 운송 유상운송이 대여 모두 금지 조항으로 가득 찼죠. 그중에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그 예외 조항을 자꾸 해석을 확대해가지고 이 법 전체를 뒤집어 엎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해석이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이 법 말고 시행령에 네네. 기사 알선을 장애인과 외국인 기사 알선 가능하게 돼 있다. 이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한 2, 3년 전에 승합차도 관광용으로 필요하니 기사 알선이 가능하게 해달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는 기사 알선이 승합차에 가능하게 돼 있죠. 네네. 근데 그 조항을 그 작구를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법 전체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아, 법 전체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 택시 운송 사업법에 대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렌터카로 승합차로 출발은 하나 승합차 좌석 떼서 6, 7인용으로 만들고요. 네네. 또 최근에는 5, 6인용도 해달라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렌터카는 자유롭게 등록해서 저 렌터카 대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늘린 렌터카로 다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영업이라는 것이 도로를 주행하다가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이게 쟁점 사안 중에 하나인 것이 이제 일종의 타다가 실제로 배회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타다 측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운전기사가 차량을 차고지에서 배정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차고지로 들어가게 되면 네네. 손님을 못 태우니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차고지 밖에서 배회 중임이 입증돼 있고요. 네네. 그리고 입증돼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차고지 밖에서 콜로 연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확인된 사항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운행하는 택시가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서울 시내는 개인 택시가 5만 대고요. 예. 회사 택시가 2만 5천 대를 넘는데 이 2인 내지 1.5인이 일하니까요. 8, 네네. 9만 명이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타다 측에서 한 1,000대 정도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서 택시 시장에 그렇게 위협적인 그러한 요소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분들께서는 위협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타다는 회사 택시 인수해서 합법적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예. 지금 렌터카가 택시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줘서 전체 운수 사업법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경계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대략 한 1% 정도의 시장 점유율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보다 훨씬 많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유사한 업종으로 파파도 나왔고요. 예. 차차도 있는데 각각 2개월, 3개월 내 1,000대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런 식으로 모든 업체들이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타다의 전유물이 아니라 제2의 타다, 제10의 타다 이렇게 나와서 순식간에 택시 시장으로 진입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승차 공유 서비스가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거라 이렇게 보시는 것이군요. 예,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포화 상태라는 지적도 있고요. 일종의 그 권리금격, 흔히 말하는 번호판 가격이라고 얘기하나요? 면허 가격. 네. 이것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원래 면허 프리미엄은 과거에는 집 한 채 값이라고 했었는데요. 네네.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하락했는데 하락폭이 심각하니까 많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은퇴하시는 조합원님들께서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폭락해버리면 심각한 노후 대책이 수립이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 운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영업 수익에 대한 문제도 문제이지만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면허권 그 자체의 가격도 뚝 떨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면허권으로만 막 얘기되고 언론을 그쪽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택시 매출이 반토막 나지 않을까 하는 택시 직업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말씀하신 김에 그 면허 가격, 흔히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번호판 가격이라는 것이 얼마인데 얼마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시중에서는 뭐 1억이다, 9천만 원이다, 이런 것이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자, 지방은 좀 비싸게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네네. 서울은 쭉 7천만 원 선에서 유지되다가 한 2, 3년 전에 8천을 넘어선 적이 있지만 네네. 그런 1,000만 원의 상하 변동폭은 있어 왔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같은 정도입니다. 것을 뭐 예를 들자면은 제3의 지대에서 국가나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택시기사분들의 면허를 적정 가격에 매입을 해서 지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신산업은 개인 택시 면허 말고요. 회사 네네. 택시 면허가 있습니다. 회사 택시 면허는 더 싸고요. 네네. 합법적으로 회사를 매입해서 이 택시 신산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있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예. 지금 주목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 생각에는 기존 회사 택시 면허를 사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은 신사업 면허라고 신산업에 관한 면허라고 그래서 면허를 공짜로 얻고 정부가 기존 면허들을 뭐 감차식으로 해주는 걸 노리는 공짜 면허를 노린 거 아닌가 하는 네네. 의심이 많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사장님, 보다 좀 질 좋은 서비스로 승차를 하고 운송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택시 업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반은 정부의 규제고요. 반은 저희의 자구 노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나 현재 혁신 모델이라고 하는 데서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밖에서 1%의 공급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요. 90%의 공급량이 승객의 요구에 대응하는 형태를 봐야 전체가 개선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한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새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승객이 빈차를 지정해서 차를 타게 하는 공공승차앱 같은 경우는 네네. 대상자가 소수의 고급고백 1%가 아니라 예. 전체 99%를 향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 그 개인 택시 시장이 이렇게 과도하게 침해받지가 않고 회사 택시 쪽과 좀 협력을 해서 지금 언급하시는 새로운 산업, 신산업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 수는 없을까요? 신산업은 플랫폼 산업입니다. 네네. 플랫폼 산업은 카카오에서 보시다시피 진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 현재 논란이 되는 건 그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네네. 신면허를 받고 싶어서 하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요건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회사 택시를 매입할 수 있는 길인데 왜 공짜 면허만을 노리고 산업의 근간을 흔드냐라는 얘기를 사라지게 하고 싶은 겁니다. 네네. 대신에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그 1%의 혁신 모델이 아니라 적어도 50% 내지 90%가 전체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형태로 가기 위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요. 네네. 그 내용은 첫 번째 청년 택시가 될 수 있도록 개인 택시 매입을 지금 청년층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3년 예. 회사 택시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무사고 조항만 바뀌어서 청년들도 개인 택시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타다 측이 회사 택시 면허를 취득하라 이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다는 거 언제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회사 택시는 네네. 항상 매매가 오고 가거든요. 예. 그 회사를 사서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회사 택시 사장님들도 자기 회사 가치가 다 있잖아요. 예, 예. 그걸 매입해서 하다가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기피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개인 택시 말고 타다 측이 회사 택시 쪽의 시장과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타다는 개인 기사가 아니고 회사 택시 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 거꾸로 그러면 기존의 회사 택시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요? 회사 택시는 사업자가 노령화되면 네네.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겠죠. 예. 저희 개인 택시가 노령이 되면 은퇴하면서 차를 팔고 청년층이 그걸 사고 하면 좋은 것처럼
똑같이 항상 시간이 지나면서 네네. 매입할 수 있고 매매가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의 국철이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영화 감독을 꿈꾸던 어리숙한 12살의 영화광 소년이 이 트로피를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이 영화제의 최고 작품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제는 해마다 5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데요. 올해 72회째를 맞이하는 이 영화제는 무엇일까요? 1번 칸 영화제, 2번 베니스 영화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